일단은 트럼프가 그 호르무츠 해협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고 싶어도 그러려면 이제 항모 전단을 호르무츠 해협으로 보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이제 이란이 뭐 많은 그런 미사일 투발 시스템이나 이스라엘의 전력이 지금 많이 붕괴됐다고 해도 여전히 한 방이 있는 나라거든요. 지금 미국에 그럼 항공모함이 총 7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3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란 주변에 지금 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 간에 뭐 소강과 공방이 반복되면서 전쟁이 장기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뭐 부지불식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연출이 나올 수도 있죠. 갑자기 이제 종전 합의가 됐다라든가 그래서 전쟁 종식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평화 협정을 맺고 휴전에 돌입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중동 전황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우리 일상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가 불과 엊그제 편의점에 가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했더니 제가 종량제 봉투를 안 판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전쟁인데 지금 우리 일상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크죠. 너무 큰 거예요. 엄청 크죠. 네. 근데 결국은 그 호르무츠 해협을 통한 원유를 공급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 우리는 아주 심대하고도 중대한 경제적 산업적 파급 효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 중동의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그 호르무츠 해협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고 싶어도 그러려면 이제 항모 전단을 호르무츠 해협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라비아해에서 오만만으로 진입을 해서 오만만의 호르무츠 해협까지 항공모함을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이제 이란이 뭐 많은 그런 미사일 투발 시스템이나 이스라엘의 전력이 지금 많이 붕괴됐다고 해도 여전히 한 방이 있는 나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타흐라고 하는 뭐 아랍어로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이퍼소닉 미술,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 파타흐 미사일 한 발이면 미국이 자랑하는 그 항공모함도 격침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파타흐는 사거리도 길고 그다음에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밀도 면에서 이제 결국은 항공모함은 이동 표적이고 고정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정밀함이 요구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먼 바다에 있는 것보다 오만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접근한 항공모함은 그만큼 격침시킬 수 있는 명중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거를 미국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항공모함의 항모 전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더 이상 진입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미국의 각종 순양함과 구축함 등 한 15척 정도가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지금 나가 있는데 항공모함은 더 이상 진입이 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오늘날 현존하는 대공방어 체계로는 이를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항모 전단의 핵심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핵심 전력이 그러한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상이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해상 제해권을 가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로 33km 정도의 폭인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적으로 여기를 해상 봉쇄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결국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라비아해를 건너야 되는데 아라비아해를 전체를 봉쇄하거나 그래서 아라비아해를 전체를 봉쇄하기 위한 최소 전력이 제가 봤을 때는 항모 전단 최소 3개의 항모 전단은 동원돼야지만 아라비아해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는 그 주도권을 미국이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본 거죠. 아, 그러니까는 이제 봉쇄를 위한 세대라는 거예요. 봉쇄죠, 봉쇄. 공격을 위한 세대는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은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인 해상 봉쇄에 대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한 거죠. 그러면 왜 세척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게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사학에서는 일종의 뭐 랜체스터 법칙이라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뭐 우리 전인구 대표님은 잘 아실 텐데 공자, 공격하는 자와 방자, 방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세적인 공세작전, 공격작전을 할 때는 방자에 비해서 병력이 또는 무기가 2배 내지 3배 이상일 때만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수치화되어 있는 정량화되어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허물어졌는데 뭐 새로운 전술이나 새로운 전략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MDO라고 하는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그래서 다영역 작전인데 여기서 말하는 다영역 작전의 다영역은 육상과 공중, 해상의 이 3차원 공간을 입체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그러한 작전 효능을 높이겠다는 건데, 근데 이 다영역 작전이 30년 전인 1990년대 걸프전 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다영역 작전이라는 것이 5차원의 광역화, 그래서 여기에서 5차원은 사이버 영역과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All Domain Operation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전투를 수행하는 작전 개념이나 그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는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는 병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군사 전략이나 작전, 전술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신무기 등을 갖고서 전쟁을 두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여전히 유효한 게 넓은 아라비아해의 해상 봉쇄를 위해서는 결국은 항모전단이 최소 3개 이상의 항모전단이 집결해서 그 순간 실질적인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에 대한 제해권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본 거죠. 교수님, 그럼 저 궁금한 게 이란의 공격을 피해서 뭔가 좀 멀리 주둔을 하면서 거기서 봉쇄를 한다는 게 뭔가 오면 거기서 뭘 쏘는 건가요? 보면서 항공모함 위에서 뭐 전투기를 쏘던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거기서? 우리가 항모전단이라고 하면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이제 배틀십이라고 하고 건십이라고도 하고 워십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구축함, 순양함, 호위함, 뭐 잠수함, 뭐 항모전단은 말 그대로 항공모함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 해군 전력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수반돼서.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공모함은 영어로 캐리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공모함 뭘 싣고 다니죠? 전투기. 그러니까 함재기들을 싣고 다녀요. 그래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항공모함은 이러한 그 해상에서의 그런 제해권에 있어 전투기 등을 발전시키거나 또는 함재기 등을 활용해서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형태로 이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함께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축함이나 호위함, 뭐 순양함 등 이러한 또 군함들이 또 이제 관련된 이제 지원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란에 대한 다양한 투발 공격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가장 위력적이었던 게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순항 미사일, 이러한 미사일들을 그런 구축함이나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토마호크가 멀리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탄도미사일이 사거리는 더 멉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파괴력도 높은데, 순항 미사일의 장점은 500에서 1000km까지도 발사가 가능한데 재원이나 성능에 따라서는 다르는데, 순항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 표적까지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초정밀화, 그만큼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항모끼리 싸울 때 토마호크 날리.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인류 역사상 항모와 항모 간의 대결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항공모함과 항공모함끼리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항공모함과 항공모함끼리 전투를 벌였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게 벌써 반세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 반세기 이전의 항공모함의 전력과 지금의 전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할 것인데, 이제 그럼 앞으로의 항공모함은 어떻게 싸울 거냐, 예를 들어 항공모함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할 거냐. 지금 보면 뭐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북한의 화성 20형, 19형이나 20형과 같은 이런 미사일이, 그리고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앞서 말씀드린 이란의 파타와 같은 하이퍼소닉 미사일 등으로 이제 사실은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오늘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모 무용론인데, 파타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이면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한 방으로 값비싼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항모 무용론까지 나왔는데 그건 좀 지나친 비약일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항공모함은 최근에 리플리케이터 전략에 의해서 네이비 씨 고스트, 그러니까 유령 함대의 개념인데, 사실 이제 미국이 유사시 여러 전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개시할 때 100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갖고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과 이란전에서 그 100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전술핵 사용은 원 오브 데미이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항공모함이 이제는 무인 항공모함, 그리고 그런 항공모함이 무인화되면 항공모함의 함재기들도 무인 항공기, UAV나 드론 등을 싣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무인 잠수정, 그리고 USV, Unmanned Surface Vehicle, 무인 수상정 등. 그래서 실제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이 발생되면 유사시 헬스케이프 전략이라고 하는 지옥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무인 항공기 등을 대만 해협에 그냥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상륙하는 것을 막고 대만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헬스케이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무인 소모성 전략을 전 일선에 배치하는 거, 최전선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죠. 물론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항공모함 안에 있는 무기들 중에 혹시 핵도 들어있어요,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에 핵을 탑재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보통 항공모함이 아니라 핵잠수함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분들은 핵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잘 구분 못 하시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그 동력원을 핵추진 동력으로 운용하는 동력원을 핵을 사용해서 그 소형 SMR이라고 하는 원자력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핵 잠수함은 뭐냐? 이거는 SLBM, 그래서 서브마린 라운치드 밸러스틱 미슬. 그래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이 잠수함의 SLBM의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실으면 이게 핵미사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죠.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그러면 항공모함 전단 안에 핵잠수함도 따라다니면서 맞습니다. 얘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야. 완전 스텔스로 다니는 거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는 항모 전단을 구성 중에는 핵잠수함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럼 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냐고 그러시는데 당연하죠. 핵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게 동력원을 디젤로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교하는 것은 이거 단순 비교하는 건 좀 곤란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좀 비교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비교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네. 일단 뭐 자막 능력부터 거의 영구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거의 뭐 100년, 200년을 바닷속에서 자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론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게 뭐 항공모함에다가 네. 핵미사일을 달고 있으면 폭격기에다 그대로 장착해서 그냥 올리면 근데 딱 폭격기나 뭐 이런 거 다 스텔스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그냥 투하하면은 되는데 왜 그런 쉬운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왜 안 들고 다닐까? 핵미사일들을. 그게 이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라고 봐요. 뭐냐면은 굳이 그러니까 전 세계 365, 24시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리우고 그다음에 B-2 폭격기나 전략 폭격기들은 미국 본토에서 발진해도 수시간 내지는 십수시간이면 전 세계 어디든 도달해서 소리 소문도 없이 타격하고 갈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굳이 뭐 그거를 네. 항공모함에 실어서 굳이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서 해도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전략 수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의 문제인 것이지.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항공모함에 뭐를 못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항공모함에 핵 미사일 발사대를 또 설치하면 항공모함에서도 핵 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핵 잠수함이 무서운 게 이런 이제 은민성과 치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공포를 느끼냐면 보이지 않을 때, 그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핵을 쏘음으로써 이게 결국은 뭐냐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필사의 일격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한 발이 결국은 핵 미사일인데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에 핵 잠수함인데 결국은 이러한 핵 미사일을 싣고 다닌다는 게 이거는 보유한 것만으로도 어떤 도발이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억지시킬 수 있는 전쟁 억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니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겠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앞바다에 핵잠수함들이 그냥 대기하고 전개돼 있고 있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핵 발전소 그거 타격하면 원자력 발전소 타격하면 우리 너희한테 전술핵 쏠 수 있어. 근데 전술핵 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전략 폭격기를 동원할 수도 있고 또는 아라비아 인근에 현재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최신의 핵 잠수함에서 투발할 수도 있고
미국 본토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길을 깔았나? 그럼 잠수함도 못 들어가잖아요. 길을 깔면. 아니 네. 잠수함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아. 오만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아라비아 인근에서 쏘더라도 네. 충분히 이란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굳이 그 영해로 진입할 이유가 없죠. 기뢰를 설치한 것은 이게 이란의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미국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는 없겠으니까 다른 중동 지역 여러 국가들을 볼모로 삼아서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그런 그 원유 선박들을 인질로 삼은 거죠. 길에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그 길에 뭐 제거함이 따로 그거 있다고 잘하시는 것 알고 같은데. 있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뢰 네. 부유식이 있고요, 고정식이 있고요, 그쵸.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지금 이란이 기뢰는 이건 설치는 수월한데 이걸 나중에 제거하려면 이제 기뢰를 제거하는 걸 이제 소해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설령 전쟁이 종식돼도 이 전쟁 후유증이 오래 갈 거라고 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 기뢰를 찾아서 제거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일이거니와 실제로 100% 기뢰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죠. 육군에서는 지뢰 제거할 때 만약에 지뢰 위치를 모르는 것들도 많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로 제거하는 거예요? 지뢰 탐지기로, 계속 다 수동으로 금속 다 이렇게? 탐지기로.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또 공중에 무인 항공기나 네. 드론 등을 활용해서 그 지상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또 탐지해서 또 제거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작전이나 임무에는 사람이 투입되기보다는 드론이나 이런 무인 전력들이 활용되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는 사람 없이 그냥 기술 대 기술로 그냥 붙는 그런 정확하십니다.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게 보세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뭐 지오폴리틱스라고 하는 지정학 시대가 저물고 이제 테크폴리틱스라는 기정학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기술 패권 시대, 기술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의 내셔널 파워라는 국력을 정의할 때는 경제력과 군사력, 기술력 이 세 가지 삼위일체를 놓고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기술이 국력에 그리고 전투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죠. 그러면 방산 지금 4대 강국을 노린다고 정부가 그러는데 최근에 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냈는데 제가 이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미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이미 반열에 올라섰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단독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방산 수출 이미 4대 강국에 이름을 올렸다고. 네. 그러니까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좀 양가적인 입장이긴 한데 우리나라 K방산을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키는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 해외에 수출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수호하는 이제 K방산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다는 거죠. 결국 무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방어용 무기든 공격용 무기든 무기를 해외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일이 어떤 나라한테는 고맙고 필요한 일인데 어떤 나라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샴페인 터트리지 말아라. 근데 이게 항상 모든 정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시피 우리가 특히나 이런 K방산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고도 세심한 배려와 그리고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무인 전력 시대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이거는 아마 투자와도 직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드론, 로봇 그리고 드론과 로봇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AI 이 세 가지 분야가 앞으로 K방산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자, 앞으로 병력 수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무인 전력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 현대 기아차의 아틀라스와 같은 피지컬 AI에 대한 도입을 군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군이 갑자기 부산해진 게 당장 올 하반기부터 아틀라스를 도입해서 이제는 관련된 군수 지원 업무나 관련된 이제 군에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한 검토를 이제 착수했다고 하던데 저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그리고 이러한
AI나 또는 드론 그리고 로봇 등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지 그 활용을 어떻게 잘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 예전에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던 장면들이 이제는 정말 전쟁에서 주력 도구로 쓰이는 것들을 보면서 네. 우리도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